교과서 31쪽 조선 정치 운영 변화와 양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조선이 건국되는데 조선 건국을 했던 건 신진사대부였잖아. 근데 그 신진사대부에서 온건파가 있고 급진파가 있었어요. 급진파는 조선 건국에 참여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도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온건파는 정몽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이 조선 건국에 참여를 안 했어요. 이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성리학 연구 그리고 제자 양성 뭐 이런 거에 힘썼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종 때에 이르러서 요 급진파 사대부들, 이 사람들이 세력을 점점 이제 확대를 해서 훈구 세력화 됐거든. 그 이제 세조 때 세조가 그 계유정난으로 단종의 왕위를 뺏고 나서 이들이 훈구가 되니 온건파 사대부들이 중앙 정계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 때 온건파 사대부들이 중앙 정계 사림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왕도 정치, 그리고 향촌 자치, 중앙 집권보다는 향촌 자치 이런 걸 주장하면서 진출을 합니다. 당시 대표 인물로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림의 인물로 진출을 해서 이들은 기존의 그 고인물이었던 훈구 세력을 견제해 나갔다. 자, 그렇게 대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종 다음에 연산군 때 이 사림들이 바른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왕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큰 화를 입습니다. 연산군 때 첫 번째는 무오사화. 김종직이 썼던 그 조의제문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그게 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게 발각되면서 사림이 첫 번째로 화를 입습니다. 김종직은 이미 죽었었는데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뭐 목을 잘랐다고 해요. 부관참시를 해버리죠. 다음에 갑자사화. 이거는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와 관련된 사건인데 여기서도 역시 사림들이 크게 화를 입습니다. 자, 그리고 연산군은 쫓겨나게 돼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연산군은 쫓겨나고 중종이 왕이 됐습니다. 중종은 초반에 그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광조를 중용을 해서 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조광조는 역시 사림입니다. 사림 인물이었던 조광조를 중용을 해가지고 그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조광조가 했던 개혁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일단 성리학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현량과 추천을 통해 가지고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입니다. 추천을 통해서. 근데 사림들이 등용이 됐겠지. 위훈삭제. 조선에 공신 세력들이 있는데 특히 훈구 세력이 많았겠지. 그 훈구 세력의 그 공신 칭호를 다시 재조사하는 그런 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광조의 개혁은 너무 급진적이었어요. 결국에는 조광조는 중종의 처음에는 믿었으나 나중에 이제 중종한테 버림을 받고 다시 한번 조광조와 그를 따르던 세력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기묘사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종 때 을사사화. 자, 이렇게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네 번이나 사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 원동력이 뭐였느냐? 사림에겐 두 가지의 힘이 있었거든. 사림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서원, 각 지방의 서원에서 계속해서 사림 그 인재들이 양성이 됐고, 그리고 향약,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사림은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선조라는 왕, 우리 임진왜란 때의 왕입니다. 선조 때 이르러서는 사림이 훈구를 제치고 사림이 중앙 정계 주도하게 됩니다. 이제는 훈구를 뛰어넘었죠. 그런데 사림이 이제 중앙 장악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훈구 사림에 대립해서. 그런데 그 사림이 다시 분열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있었고, 여기는 사화가 일어났다. 이제 선조 때 사림이 정계를 장악했는데 다시 분열이 됩니다. 분열된 이유는 이조전랑이라는 직위가 있는데, 이거에 임명권을 두고서 사림이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당파가 나뉜 거죠. 붕당 정치가 성립됩니다. 선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선조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전쟁이죠. 선조 때 이어서 할게요. 선조 때 당시에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거든. 임진왜란. 배경으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일본을 통일합니다. 일본 전국을 통일을 했어요. 일본이 막 분열돼 있었거든. 그거를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전쟁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조선은 너무 평화 시대를 많이 겪었고, 뭐 군대 가는 그 군역 제도 이런 게 완전 문란해져 있었거든. 결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초기 조선의 패배. 어느 정도로 빠르게 되냐? 20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수도 당시 한양이죠. 한양 함락. 쭉 올라가요. 평양도 뺏겼습니다. 평양까지도 빼앗겼고, 선조는 의주 피난, 의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반격을 하게 됐던 요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다에서 수군, 그 유명한 이순신이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바다에 장악을 해서 일본군이 그 바다를 통해서 원래 식량을 보급하려 했는데 그 식량 보급이 막힌 거야. 다음 두 번째,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요. 정규군은 다 도망갔는데, 정규군은 패배하고 도망갔는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의병을 만들어서 일본군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중국 명나라의 원군 파병, 명나라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예 원군이 와서 평양성을 탈환을 합니다. 반격의 실마리를 찾았죠. 일본이 이제 밀리자 휴전 협상을 해요. 하지만 요거는 결렬되고 다시 일본이랑 싸우게 되는 게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 두 개가 있는 거죠.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요토미가 죽고 사망하고 일본은 철수합니다. 철수하는 일본군을 이순신이 이제 추격하다가 이순신 장군도 사망하죠. 결과 일단 조선은
국토가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당연히 줄었겠지. 전쟁이 많았으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줄게 돼요. 국가 재정 어려워졌겠지. 그리고 많은 문화재 손실. 뭐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전쟁 났는데 뭐 좋진 않았겠지. 당연히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의 피해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선조 이제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은 광해군이에요. 선조의 아들이죠. 광해군은 초창기에는 임진왜란 때 세자 시절에는 뭐 전쟁에서 되게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왕자 신분으로 의병들을 이끌기도 했고. 자, 광해군은 전후 복구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 때 문제가 생겨요. 당시 중국에서 명나라하고 청나라의 교책이야. 명나라는 우리가 믿고 있던 한족이죠. 옛날부터 우리랑 친했고 이 임진왜란도 우리를 도와주기도 했었고, 청나라는 여진족입니다. 우리가 되게 무시했던 그 여진족이야. 싸움만 잘하고. 근데 여진족이 힘이 강해지자 명나라가 군대를 요청해요. 군대 보내가지고 도와라. 같이 청나라를 치자. 이때는 청나라가 나라 이름이 청나라까지는 아니고 후금이었어요. 후금에서 나중에 청으로 바꿔 같이 후금을 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광해군의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고민에 빠졌습니다. 명나라는 힘이 약해. 근데 우리를 도와준 은혜가 있고 신하들은 명나라를 지지합니다. 성리학의 나라니까. 반면에 후금은 여진적으로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인데 군사력이 너무 강한 거야. 역시 광해군의 이 고민 끝의 선택은 중립 외교입니다. 명나라에 군대는 보내줘요. 근데 이때 갔던 강홍립이라는 사람이 전쟁 초반에 이렇게 관망을 하다가 명나라가 지니까 바로 항복해버려요. 후금에. 이 항복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전쟁을 피했습니다. 외교를 잘 했죠. 중립외교. 그 결과 전쟁을 피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로. 하지만 이 조선의 서인 세력들이 반발합니다. 아니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를 배신했다. 결국 이 서인 세력의 반발은 인조 반정으로 이어져요. 아까 어디 갔냐? 앞에 페이지에서 연산군을 쫓아냈던, 연산군이 정치 못하고 사림들 막 죽이니까 사림들이 중종 반정이었잖아. 광해군도 쫓겨납니다. 다른 조선의 왕들은 조, 종, 뭐 세종, 태종, 세조 뭐 이런데 조, 종을 쓰는데 군이죠. 쫓겨나가지고 신분이 조, 종을 못 쓴 거야 이 사람들은. 신분이 격화된 겁니다. 왕으로 안 쳐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광해군은 쫓겨나게 됩니다. 다음 왕은 인조가 되는 거죠. 광해군이 쫓겨난 건 요거 말고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다음 그 활동 수업 때 할 건데, 광해군이 그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근데 이 문제가 광해군은 그 선조가 있으면은 원래 중전이 있고 후궁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광해군이 태어난 거야. 중전이 아들을 못 낳고 있었어. 그래서 선조는 중전한테서 자식을 낳고 싶어가지고 광해군을 세자 책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언제 세자 책봉을 했냐? 전쟁이 나서 이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광해군을 세자 책봉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전쟁 끝나고 중전이 아들을 낳게 돼요. 영창대군이라고. 선조는
적장자인 영창대군을 세자로 바꾸고 싶은 거야. 광해군을 쫓아내고. 그랬는데 그 선조가 그 작업을 완수하기 전에 먼저 죽어버립니다. 선조가 죽자 광해군은 세자니까 왕이 됐죠. 왕이 된 광해군에게 이 영창대군은 너무 위협적인 존재인 거죠. 영창대군이란 사람은 그 적장자니까 결국 광해군은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 권력 앞에서 자기 뭐 엄마는 다르지만 형제인데 죽이죠 결국. 그러면서 광해군이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받아요. 서인 세력이 반발했던 거는 반발해가지고 한 거는 이 중리배교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자기 동생을 죽여서 저런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였죠. 자, 하여튼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이 된 인조. 인조는 서인들의 도움으로 왕이 된 거야. 이 서인 세력들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자 친명배금 정책이에요. 자, 친명배금 정책을 펴자. 이거는 뭐 참을 수가 없죠. 안 그래도 조선을 탐탁치 않아 하던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정묘호란. 이 후금 여기서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을 가요. 근데 강화도 도망가니까 후금이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형제 맹약을 맺고 후금이 형, 조선이 동생 나라 하고 그만하고 돌아갑니다. 그러고 후금은 세력이 더 강해져. 이때 후금이 조선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형제가 아니라 임금과 신하 나라가 되자. 조선은 신하의 나라, 후금은 임금의 나라가 되겠다. 조선에서 반발합니다. 서인들은 이런 걸 못 받아들이거든. 서인이 반발하자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게 병자호란이라는 거야. 이때는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꿨어요. 청나라로 바꾸고 조선에 쳐들어옵니다. 조선에서는 뭐 싸우면 안 되죠 이거. 조선 왕이었던 인조는 당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해서 저항을 했으나 결국에는 삼전도라는 곳에서 항복을 합니다. 가서 청나라 황제에게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명나라와 관계를 끊고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게 돼요. 임금과 신하나라가 된 거야. 이제 명나라는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 많은 공물을 바치고 우리나라 세자가 끌려가고 이러면서 결국 조선은 이제 청나라의 지배를 인정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책의 밑줄을 좀 그을게요.